어머님 저러다가 노후에 우리한테 손 벌리시는 거 아니야? 에이, 식당 잘 되잖아. 그리고 여태 잘 됐으니까 모아두신 돈 있으실 거야. 그렇게 허름한 식당에서 잘 돼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어. 넘겨도 권리금도 별로 못 받을 것 같고. 그 식당은 어머님 건물은 아니지? 아니야? 아주 옛날에 새 들어서 장사 시작한 거야. 그건 알아. 거봐. 그리고 어머님이 벌써 71세셔. 곧 일도 못 하실 텐데 부담돼. 지난번에도 장사 접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 너 부담 안 되게 할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이 무슨 수로? 나중에 모시자고 할 건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오래 장사하셨으니까 노후는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근데 어떻게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 미안. 암튼 당신은 우리 집에 잘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윤복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려웠던 집안 사정과 교육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에 와서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참 오래전 일이고 국민학교만 나왔다고 윤 씨의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윤 씨의 며느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끝마다 윤 씨를 무시하기 시작한 며느리는 윤 씨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노인네 취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재산도 없다며 업신여기던 며느리. 아들도 모르던 윤 씨의 비밀을 알게 되더니 사람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사람을 깔보던 게 언제였냐는 듯이 알랑방귀를 끼며 찾아오는 며느리가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그동안의 며느리의 헛소리를 괜히 듣고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고자 했죠. 결국 결론은 아들 내외를 윤 씨의 인생에서 치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무척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딸만 둘인 집의 장녀였는데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농사를 도와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사리 같은 손들을 빌릴 정도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윤 씨의 아버지의 뜻이 그러했습니다. 계집아이는 고등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죠. 당시 윤 씨의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을 보면 윤 씨의 아버지가 유별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었고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윤 씨는 성인이 된 후에 독립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며 나름대로 부족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는 되었죠. 그리고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강성진이었고 외동아들이죠. 남편도 윤 씨도 당시 넉넉한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건실했던 남편을 만나 다행이었죠.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살림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윤 씨도 남편도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악착같이 살다 보니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쯤 되었을 땐 윤 씨도 고깃집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고향 선배를 따라서 공장 일을 다녔죠. 그렇게 해서 아들도 공부시키고 번듯하게 결혼도 시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자도 보고 삶이 안정된 와중에도 윤 씨 부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젊어서부터 늘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고 할 정도로 아꼈습니다. 윤 씨는 삼겹살집을 3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겉은 허름해 보이지만 손님은 꾸준히 있었고 TV에도 몇 번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윤 씨는 그런 며느리가 참 불편했습니다. 사사건건 윤 씨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를 공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정말로 무시를 했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존재를 대하듯이 대했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뭐? 대학? 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무척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사도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나는 대학 안 다녔지. 윤 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며느리의 궁금증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긴 그 당시에는 대학 안 간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렇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뭘 알고 물어보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고등학교는 이 지역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엄마랑 아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그럼 중학교는요? 그러자 아들이 더 이상은 모른 척하기가 힘들었는지 윤 씨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 어?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만 좌로 우로 또륵또륵 굴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땐 그러던 사람들도 있었지. 물론 며느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돈네가 그렇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 씨조차도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 말이죠. 며느리는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지 말을 얼버무리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어색하게 구니 윤 씨조차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며느리 반응은 윤 씨의 인생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나중에 집에 돌아간 뒤에 윤 씨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당황해서 그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그런 얘기를 꺼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아니야. 신경 안 써. 당연히 몰랐겠지. 굳이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평생 할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걸 며느리 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학교 안 다니는 게 놀라울 수 있겠거니 여겼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명절엔 이 사진 좀 참고해서 차례상 차리시는 게 어때요? 이게 뭐야? 명절 전날 저녁에 찾아온 아들네. 윤 씨가 부엌에 있는데 쫓아들어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에 명절도 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소화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내밀어 차례상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차례 안 지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님이라도 보시라고요. 진짜로 뼈대 있는 집안은 이렇게 조촐하게 차려요. 족보 없는 집이 따라하려다가 와전돼서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하는 거고요. 꼭 윤씨네를 족보 없는 집이라고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다 차려놓고 너는 밥만 먹는데 뭘 그래. 이미 다음날 차례를 지닐 음식들은 대부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전 그냥 어머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한 거죠. 참고는 할게. 참고만 하지 마시고요. 요즘엔 배운 어른들은 그렇게 해요. 아, 어머님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없던 사람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윤 씨가 초등교육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이렇게 은근슬에 윤 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 씨는 뭐든 다 모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듣는 입장에서 그런 의도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대놓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서 뭐라고 열불을 내기에도 우스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만날 때마다 사람 속을 슬쩍슬쩍 긁으니 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저녁 먹어야지. 얼른 앉아. 정우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할머니가 해놨어. 잘 먹겠습니다. 저녁밥을 먹기 위해 식탁에 다 같이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막 한술을 뜨려는데 며느리가 윤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시금치랑 멸치랑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호들갑을 떨며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밥상 앞에 앉은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주도 멸치볶음을 젓가락으로 집으려다가 주춤거렸습니다. 늘 해오던 밑반찬들인데 왜 이제 와서 딴지를 거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영양학적으로 맞는 음식들이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멸치랑 시금치랑 상극이라서 같이 먹으면 안 좋아요. 여태 그렇게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신경 쓰시면 좋잖아요. 아들과 손자가 좋아하기에 밥상에서 빠진 적이 없던 멸치였고 시금치 나물도 윤 씨가 자주 하는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난리를 치는 것이 며느리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인 듯 했죠. 누가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밥을 해. 요즘엔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 배우지 않나? 요즘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면서 힐끔 윤 씨를 쳐다보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지 의아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얼마 전까지 폐렴으로 고생하던 남편이 언성을 높이더니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와중에도 며느리를 노려보기에 윤 씨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윤 씨는 식사 시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시금치가 담긴 접시는 빼버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어서 아직 시간이 8시도 되지 않았죠. 우리 정우 뭐해? 윤 씨가 손자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손자는 벌써 휴대폰에 코를 박고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 퀴즈. 무슨 퀴즈? 할머니 브라질 수도가 어딘 줄 알아? 브라질? 글쎄, 할머니는 모르겠는데. 그러자 손자가 고심하는 표정으로 다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할머니한테 그런 거 여쭤보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물어봐. 왜? 할머니한테는 물어보면 안 돼? 할머니는 그런 거 안 배우셨어. 왜? 손자의 순수한 물음에 며느리가 쓱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애꿎은 애한테는 왜 그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윤 씨가 헛웃음을 짓다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는 너는 아니? 그러자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없던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인 윤 씨가 우스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티를 내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그것도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것들로 말이죠. 윤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것이 상책일 듯 했습니다. 윤 씨가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윤 씨를 쫓아오더니 부엌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알려드리려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됐다.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시엄마는 시엄마로 보이지도 않나 보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 명절에 이렇게 만나기 싫다. 다음에는 차라리 오질 말어. 그러자 아들이 안절부절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말 잘할게요. 그 말에 윤 씨는 한숨만 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들의 말처럼 한동안 그런 소리를 듣진 않았죠. 그리고 다음에 남편은 폐렴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가 퇴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식당은요?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지. 근데 무슨 일이야? 말도 없이. 그냥요. 잘 계신가 하고요. 그래서 윤 씨는 아들이 부모 생각을 하나 생각했지만 며느리가 이어 한 질문 때문에 아련한 기분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재산이 전혀 없으셨나 봐요. 어쩌지 시무룩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우 엄마, 옆에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눈치를 줬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공동명의도 안 하셨어요? 그래. 내 명이야. 아, 그렇구나.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윤 씨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근데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셨어야죠. 왜 남의 집 가지고 난리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잘 모르시는구나. 적어도 너보다는 잘 알 거다. 어머님이 어떻게 저보다 많이 아세요? 윤 씨가 대꾸하기도 싫다는 듯 뒤를 돌아 앉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니 그 앞으로 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기웃거리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너희 아빠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콩고물 떨어질까봐 찾아올 것 없어.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정말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더 이상 차례는 지내지 않고 간단히 식사만 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윤 씨의 삼겹살집이 공중파 방송에 크게 홍보가 된 뒤로는 며느리가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가게 좀 확장하시라니까요. 옆에 근처에 상가 나온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모른다니까 그러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저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도 하시던가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며느리가 그동안 윤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한두 번 왔을까 싶었습니다. 양식이 좋다면서 와서 밥 한 끼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던 식당 일에 참견하는 게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오래돼도 손님들 잘만 오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 나이를 생각해라. 적당히 하다가 곧 접을 거야. 윤 씨가 딱 잘라 말했지만 며느리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참 타고난 듯 했습니다. 아니, 손님이 오면 뭐해요? 자리도 좁고 테이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돈이 벌어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어머님. 마케팅 이런 거 잘 알아요. 마케팅, 뭔지 아시죠? 그렇게 잘 아는 마케팅인지 뭔지. 네 가게 차려서 알아서 하라니까 그러네. 너 정우 엄마 안 데리고 가? 윤 씨가 아들에게 윽박을 지르자 아들이 며느리를 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는 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아니, 어머님 도움되는 얘기 드렸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아들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며느리는 궁시렁거리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TV에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호들갑 떠는 것을 보니 식당이라도 어떻게 키워서 받아야겠다 싶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찾아와서 윤 씨 몰래 둘이 나눈 대화를 듣고는 정말로 이제는 다시 모속에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러다가 노후에 우리한테 손 벌리시는 거 아니야? 에이, 식당 잘 되잖아. 그리고 여태 잘 됐으니까 모아두신 돈 있으실 거야. 그렇게 허름한 식당에서 잘 돼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어. 넘겨도 권리금도 별로 못 받을 것 같고. 그 식당은 어머님 건물은 아니지? 아니야. 아주 옛날에 새 들어서 장사 시작한 거야. 그건 알아. 거봐. 그리고 어머님이 벌써 71세셔. 곧 일도 못 하실 텐데 부담돼. 지난번에도 장사 접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 너 부담 안 되게 할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이 무슨 수로? 나중에 모시자고 할 건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오래 장사하셨으니까 노후는 준비해 두셨을 거야. 당신이 아버님 앞으로 뭐라도 좀 있을 거라고 했었잖아. 이게 뭐야? 나도 몰랐어.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 어떡해. 미안. 암튼 당신은 우리 집에 잘해. 대화가 가관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면 지들 집에서나 할 것이지 굳이 남의 집 앞에서 나눌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윤 씨를 찾아온 모양이었는데 마침 밖으로 나오던 윤 씨가 그걸 듣고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놀라 뒤돌아봤죠. 참 비밀 얘기를 크게도 한다. 어머님, 노후에 책임지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하니까 걱정 말아라. 그리고 곳가게 접고 이사 갈 거니까 이렇게 찾아올 것도 없어. 그러면 됐지? 마음 편히 발 뻗고 살겠지?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입술을 꽉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제 마누라가 우선인 것을 윤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용건 없지? 그럼 이제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문을 두드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당에 있던 윤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에 오지 말랬더니 왜 식당까지 온지 몰랐습니다. 여긴 왜 왔어? 가게 내놓으실 거라면서요. 그러면 여기 저희가 맡아서 좀 해보려고요. 뭐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리모델링도 하면 장사 좀 될 거예요. 어차피 여기 빼도 보증금밖에 못 받을 텐데 차라리 저희가 해볼게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저들끼리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누가 너희한테 넘겨준다니? 남보단 낫죠.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너희는 하던 일 계속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서로 기대지 말고 살자. 너희가 원했던 대로. 그러자 며느리가 또 윤 씨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 경영인이 왜 있겠어요.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옆에 가게들 보세요.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장사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광고도 많이 할 거고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썩 나가? 아니, 저희가 키워준다니까요. 최소한 건물 한 채는 있는 상태로 은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윤 씨는 더 이상 며느리가 하는 헛소리를 듣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건물 밖까지 밀려난 아들과 며느리가 윤 씨를 답답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모를 끝까지 쥐어짜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선 며느리가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달리 물려줄 재산이 없으시면 이런 거라도 주셔야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여기 옆집처럼 리모델링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가게에서 식당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윤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옆집 사장은 그냥 들어가지 않고 윤 씨에게 말을 더 걸어왔습니다. 아드님이신가 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장사한 지 3년 됐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잘 안 와서요. 아무튼간 사장님, 경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이번에 임대료 낮춰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러더니 종이 가방에 담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보이길래 나와봤어요. 이거 저희 집사람이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요. 별거 아니고 저희 처가에서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아, 예. 잘 먹을게요. 뭘 이런 걸 다 주셔요. 옆집 사장은 윤 씨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가 옆을 보자 입을 쩍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임대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이제 알아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옆 건물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은 1층은 식당이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과 투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윤 씨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 또한 윤 씨의 것이었습니다. 처음 윤 씨의 삼겹살이 있는 상가를 매입했던 때가 15년 전이니 아들이 이미 독립해서 한창 직장에 다닐 때였습니다. 그 뒤로도 이 근처에는 별로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를 만도 했습니다. 윤 씨도 남편도 굳이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충분히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죽으면 외아들에게 갈 것이니 미리 떠벌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 진작에 알았다면 온전히 윤 씨가 갖고 있을 수 있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며느리의 벌린 입에선 침이라도 뚝 하고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중에 건물 한 채는 가지고 은퇴해야 한다며. 그러니까 네가 입댈 것도 없다.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윤 씨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굵은 소금을 한 대접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있는 방향으로 훌을 뿌려버렸죠. 탁 하고 식당 문을 닫았는데 유리 너머로 아직까지도 굳어 서 있는 아들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어찌나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던지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재산 없다고 하셨으면서 건물이 세 채나 있으시던데요? 아니, 아파트까지 하면 내 채예요? 네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고 했지. 누가 내 재산이 하나도 없댔어? 왜 말장난을 하세요? 아들이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거짓말 한 적이 없으니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아들 며느리가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던지 무척 귀찮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온다면 늘 반갑겠지만 이제 아들 며느리는 더 이상 윤 씨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갑작스럽게 쳐들어와서 비닐봉투를 여러 개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여긴 왜 온 거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에이, 오늘 어머님 생신 아니에요?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왔죠. 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생일상이라고는 차려준 적도 없는 며느리가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참 우스웠습니다. 미역국 안 드셨죠? 갑자기 내 노후를 왜 너희가 챙기려 해?
그렇게 질색을 하더니 에이, 저희가 언제요? 나는 뭐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런 것도 기억 못하는 것 같냐? 그러자 며느리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 그래요? 너 늘 무시했잖냐? 나 무식하다고.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왜? 국민학교는 못 나왔어도 건물주니까 이제 좀 시어머니처럼 보이나 보지.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미역국이고 된장국이고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이 너희한테 열리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나중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식당은 다른 세입자를 구했고 윤 씨는 살던 집도 내놨습니다. 어머님, 정우랑 같이 왔어요. 이제는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래도 윤 씨는 미련을 버렸습니다. 어차피 떠나면 끝이었습니다. 아들네 없는 곳으로 멀리 가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제 전화까지 차단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어떻게 엄마는 자식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느샌가 아들도 며느리와 똑같아졌습니다.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 너무한지는 너도 잘 알 테니까 굳이 설명 안 할게. 그래도 곧 이사 간다. 그리고 건물들은 전부 내놨고 팔리면 돈이나 펑펑 쓰면서 노후 보내려고 한다. 너희도 내 노후 걱정하지 않았어? 이제 후련하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뭐 진작에 말했으면 더 효도했을 거라고? 자식 마음은 돈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런 효도라면 필요 없어. 나는 모르겠다. 못 배워서 무식해서 그런가? 여태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 누리다가 가련다. 참고로 너한테 남겨줄 건 하나도 없다. 그러자 며느리가 전화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정말이에요. 흐느끼며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착잡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날 생각한다면 이제는 전화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것을 바꿀 마음은 없었습니다. 윤 씨가 그동안 며느리의 무시에도 집안을 뒤집지 않았던 것은 평화가 좋기도 했지만 어디까지 하나 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죠. 윤 씨는 집을 팔고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건물들은 차차 팔릴 것을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월세를 받으며 앞으론 좀 쓰고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비록 옆자리는 비었지만 이제는 후련해지고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겠지만 말이죠. 너 근데 선우 나왔을 때는 안사돈한테 수고비 줬으면서 왜 엄마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해? 뭐? 수고비? 엄마한테 수고비를 줘? 참나? 엄마는 그럼 수고비 못 받아? 엄마가 딸 도와주는데 무슨 돈을 달래? 너무하지. 오히려 한 푼도 안 주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3개월 동안 부려먹었으면 성의 표시는 좀 해야지. 왜 시집이랑 차별해? 유치하게 무슨 차별이야.
돈 줄 거면 사람을 썼지. 엄마한테 부탁 안 했지. 그러면 나는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부른 거야?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나한텐 안 사돈 밥상까지 차리게 해놓고는 누구 보고 너무하다는 거야? 너희가 너무하다. 뭐 하나 너희 손으로 하는 것도 없고 애기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무슨 이 집 식모야? 갑자기 왜 그래? 이번에 시어머니 오셨던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밥 좀 차려줬다고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성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의 딸이 둘째를 출산하자 첫째 때 못해줬던 몸조리를 해주기 위해 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내 딸이 고생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힘들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딸과 사위 모두 시간이 갈수록 송 씨의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몇 달 동안 고생한 걸 딸조차도 몰라주고 어느새 송 씨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식모처럼 여기는 것에 부하통이 터졌습니다. 첫째 때 봐주지 못했던 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 미리 겪었더라면 이제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송 씨는 이번 일로 딸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딸이나 사위가 고생을 하든 말든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 씨 부부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결혼해서 지금 34이지만 결혼한 지는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져서 현재 첫째 손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애기 낳으면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딸이 첫째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송 씨에게 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몇 달간 몸조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애기도 좀 봐주고. 첫째라서 그런지 좀 무섭네. 나 혼자 애기 어떻게 봐? 손목이나 허리 이런 데도 안 좋아진다던데.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힘들겠는데. 하지만 송 씨도 당시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잠깐 쉴 수는 없는 건가? 하루 이틀 정도면 모르지만 그렇게 몇 달 동안 쉴 수는 없겠지. 그럼 난 어떡해? 너무나 걱정스러워하는 딸 때문에 송 씨도 덩달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송 씨도 손주를 보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옛날이야 다 엄마 혼자 아이를 키웠지만 지금은 또 다를 것 같았습니다. 애를 낳고 몸조리 잘못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 고생한다는 건 몸소 겪었으니 말이죠. 그러면 안사돈한테 한번 부탁해봐.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래? 안 바쁘시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게 편하게 몸조리가 되겠어? 차라리 혼자 보는 게 낫지. 그래서 송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도 봐주고 밥도 차려주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 않을까? 산후도우미? 맞아, 그거. 한 3-4달만이라도 쓰면 좋지. 근데 그러면 밤에는 어떡해? 밤에는 네가 좀 고생해야지 뭐. 애기 안고 자면 되잖아. 근데 낮에만 써도 비싸다던데. 내 친구가 돈 때문에 망설이는 딸이 안타까웠습니다. 1-2년도 아니고 몇 달간만인데 말이죠. 그래서 송 씨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도우미 비용을 180만 원씩 3달치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도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이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가 되자 안사돈이 딸의 몸조리를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540만 원을 딸에게 보냈는데 말이죠.
안사돈한테 안 맡긴다며? 나는 그러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막무가내야. 사람 쓴다고 해? 엄마가 비용 내준다고 했다고. 이미 그렇게 말씀드렸지. 근데 그 돈 아깝게 왜 남한테 주냐고 시어머니한테 달라고 그러셨어. 뭐?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어떡해. 무조건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짐도 다 싸놓으셨대. 아이고 머리야. 근데 돈도 달래? 엄마한테 받았다니까. 그거 보내라고 계좌번호도 찍어주셨어. 편히 몸조리하라고 보내줬더니 고스란히 안사돈 주머니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도 고생을 하니 대가는 줘야 하는 게 맞지만 딸은 졸지에 돈도 주고 불편하게 몸조리를 해야 하게 생겼으니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안사돈의 뜻대로 됐습니다. 딸이 조리원에서 나옴과 동시에 안사돈이 짐을 싸서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송 씨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매일 눈물바람이었습니다. 몸조리 해주러 온 안사돈은 낮 동안 애만 잠깐씩 봐주고 밥도 집안일도 딸에게 시키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위는 회사에 나가버리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있는 딸이 힘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한 달 조금 넘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냥 가버리셨어. 어머 왜? 박서방한테 힘들다고 했더니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나 봐. 오전 내내 우시다가 짐 챙겨서 가버리셨어.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결국엔 딸도 버티질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이제 좀 편히 지내겠다는 딸의 말. 혼자서 애 보는 게 덜 힘들겠어. 그래도 너 힘들어서 어떻게 해? 나머지는 사람 쓰면 되잖아. 송 씨가 줬던 돈으로 사람을 쓰라고 했지만 그건 이미 안사돈에게 줘버렸다는 딸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돌려받으면 되잖아. 여태 고생한 게 있어서 못 주시겠대. 박서방은 뭐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받아오냐고. 이미 집이 발칵 뒤집혔는데? 송 씨도 한숨은 쉬었지만 딸에게 그 돈을 당장 받아내란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랑 싸우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 말이죠. 그러게 엄마가 좀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송 씨는 돈도 잃고 딸에게 원망 아닌 원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절대 못 낳겠다. 딸의 말처럼 한참 둘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딸이 고생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크니 손자도 어린이집에 갔고 딸도 다시 회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 씨는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가 도움을 청하면 가끔씩 가서 손자를 봐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이미 훌쩍 커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초등학교에 다닐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엄마, 둘째는 봐줄 수 있지? 딸이 임신 소식을 전하며 송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송 씨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딸이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죠. 선우 때 어땠는지 알지? 첫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합세해서 적극적으로 송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달 가서 좀 도와줘. 갑작스러운 둘째였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송 씨도 수락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딸은 수고비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첫째 때 안사돈이 받았던 돈을 생각하면 딸이나 사위 둘 중 누구라도 언급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무슨 자식한테 돈을 받아. 그런데 딸도 줄 생각이 없어 보였고 남편도 송 씨를 타박했습니다.
딸의 말대로라면 최소 4, 5개월은 들어가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너희 집에서 집안일 좀 도와주고 애기 봐주면 되는 거지? 근데 병원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 집에 와줘야 할 것 같아. 왜? 우리 선호 어떡해. 나 병원 가면 박서방도 따라와야 하는데. 그러면 선호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올까? 그게 되겠어? 아침마다 유치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불편하잖아. 그래서 딸이 출산하러 갔을 때 성 씨는 짐을 싸서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만 보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낮 동안엔 유치원에 있기 때문에 성 씨가 집에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5시쯤 유치원에서 손자가 오면 밥을 챙겨주고 씻기고 재우는 정도가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박서방 오늘 집에 들어갈 거야. 거기서 안 자고? 집으로 바로 퇴근한대. 저녁밥 좀 차려줘. 알았어. 사위도 조리원에서만 생활할 수 없기에 가끔씩 집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딸이 미리 전화를 줬습니다. 그러면 송 씨는 오후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아이 밥만이 아니라 사위 저녁상까지 봐줘야 했으니 말이죠. 송 씨는 아이 밥을 먹이고 자신도 대충 챙겨 먹지만 사위에게까지 대충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씻고 잘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한 공간에 딸도 없이 사위와 함께 있으니 눈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밥만 먹고 안방에 들어가 버렸고 다음날 일찍 출근을 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자를 씻기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사위가 온다는 말이 없어서 후줄근한 옷을 입고 아이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옷이 젖어 있어 아이를 안고 서둘러 나가보았는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는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이구,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사위가 안사돈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 연락을 못 받았는데. 아, 아영이가 전화 안 했어요. 딸이 미처 연락을 못 준 것 같았습니다. 선우 엄마가 말을 안 했나 보네. 오늘 여기서 하루 자고 가기로 했거든요. 오랜만에 선우도 보고요. 아, 그래요? 시간을 보니 곧 8시였습니다. 밥은 밖에서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위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안사돈은 송 씨에게서 손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우 잘 있었어? 귀여 나온 사위에게 송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가 봐야겠네? 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들려온 대답이 꼭 냉큼 나가라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챙겨서 나오니 8시가 넘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깜깜해진 상태였죠. 집까지 차 타고 가면 20분 정도면 됐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 한 번 갈아타야 하기에 1시간 정도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9시가 넘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자 잠자리에 들려고 했던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왔어? 선우는 어쩌고? 그게 안사돈이랑 박서방이 와가지고. 버스 타고 왔어, 그럼? 전화를 하지. 갑자기 와서. 당신 부르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 뭐, 갑자기? 그러면 박서방이 당신 데려다 주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밤에 말이야. 쫓겨났어? 쫓겨나긴 그냥 버스 타고 온 건데. 송 씨가 남편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송 씨도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딸이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는 과장을 보태서 지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젖병 소독했어? 해서 소독기에 넣어놨어. 그럼 애기 우유 좀 주라. 엄마,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끝이 없었습니다. 원래 송 씨가 딸의 집에서 했던 첫째 아이를 돌보는 일은 계속해야 했고, 딸과 사위 뒤치다거리와 둘째 아이를 돌보는 것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밥은? 차렸으니까 얼른 먹어. 박서방은 밥 먹고 갔어? 안 먹는다고 그냥 갔어. 느지막한 시간에 일어난 딸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송 씨는 딸의 삼시세끼를 차려주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남편의 삼시세끼를 다 차릴 일은 거의 없었는데, 딸은 오로지 집에만 있으니 꼬박꼬박 새로운 반찬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틈틈이 아이가 울면 우유도 먹였습니다. 딸은 아이와 놀아줄 때를 제외하고는 푹 퍼져서 쉬었습니다. 엄마, 애 좀 봐줘. 박서방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어. 새벽에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둘째를 데리고 송 씨가 자고 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송 씨의 옆에는 이미 첫째 손자도 누워 있었습니다. 알겠어? 얼른 가봐. 그 뒤부터는 매일 송 씨가 둘째를 데리고 잤고, 첫째를 딸이 안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다 큰 첫째는 잘 때 깨지 않으니 말이죠. 딸을 쉬게 하려고 송 씨가 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송 씨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낮에도 종일 할 일이 있으니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새벽엔 잠까지 부족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안색이 점점 퀭해졌습니다. 주말에 잠시 집에 돌아가자 남편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딸은 송 씨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으며 종일 누워있어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죠. 박서방. 애기 재워야 하는데 선호 목욕 좀 시켜줄래? 송 씨가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있던 사위에게 물었더니 안방에 있던 딸이 크게 말했습니다. 엄마, 박서방 그런 거 안 해봤어. 애기 우유 먹이고 엄마가 해줘. 아, 내가 한번 해볼까? 아니야. 깨끗이 씻겨야지. 사위는 퇴근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게 해도 딸이 나서서 말렸고, 한 번씩 생각날 때 쓰레기를 버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죠. 장모님, 이거 뭐 묻었는데 빨대 잘 보고 지워주세요. 옷에 뭐가 묻었으니 신경을 쓰라는 말을 하며 소파 위에 옷을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얼룩이 있다면 스스로 손으로 문질은 뒤에 내놓으면 될 텐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송 씨에게 시키는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 하도 송 씨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 사위도 어느샌가 당연히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 씨는 자신이 딸의 몸조리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꼭 식모로 팔려온 것 기분이었습니다. 딸의 집에 머문 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앞으로 몇 달을 더 일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시어머니 오신대. 애기 보러? 응. 갑자기 오신다네. 그럼 엄마는 내일 오전에 집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올게. 어차피 주무시고 가실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럼 내가 이 몸으로 시어머니 밥 차려드려? 안사돈이 딸 대신 밥을 차릴 사람이 아닌 것은 첫째 때 익히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찬 몇 가지 해놓고 갈게. 엄마가 있으면 안 돼? 너희 시어머니 왔는데 나도 여기에 있으라는 거야. 뭐가 어때서? 나만 있으면 분명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실 거야.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딸의 얼굴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긴 해도 어차피 송 씨가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안사돈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자 싶었습니다.
졸지의 딸과 사위뿐만이 아니라 안사돈 밥상까지 차려주게 되어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니 정말 이게 식모가 아니고 무언가 싶었죠. 안사돈은 손님으로 온 것이라 그런지 밥상을 치우는 것도 돕지도 않고 애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송씨가 애기를 앉아 이리저리 참견하며 훈수를 뒀습니다. 어머, 사돈. 애 안 키워보셨어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에이, 이래서 내가 와서 봐준다고 해도 고집 피우더니 선우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키웠는데요. 한 달 있다가 돌아가 놓고는 혼자서 다 키운 척이었습니다. 저도 신경 써서 돌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애 엉덩이 다 짓물러요. 그러더니 기저귀를 탁 채가는데 참 교양이 없는 인사구나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돌아가기 전에 거실에서 안사돈과 사위가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를 재우다 나가려는데 조심성 없이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너, 네 장모한테 돈은 얼마나 줘? 돈이요? 애 봐준 돈 말이야. 아, 안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장 보고 그런 거만 아영이가 카드 드린 거로 쓰시고요. 그래? 잘했어. 자기 딸 고생하지 말라고 와서 봐주는 거니까 굳이 돈 줄 필요는 없지. 혹시나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해. 그러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올 테니까. 사위는 그러겠다고 대답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위가 항상 제 부모를 못 이기는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쑥덕거리는 것은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것도 돈 얘기를 말이죠. 송씨도 하는 일이 없어서 돈을 안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사돈의 말대로 내 딸 도와주러 와서는 돈까지 달라고 하기 치사스러운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딸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위는 송씨에게 조금이라도 챙겨주려는 마음만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조차도 돈을 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전부터도 그랬으니 안사돈의 영향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송씨의 딸과 그렇게 말을 맞춘 것이겠죠. 그래서 다음날 안사돈이 돌아간 뒤에 송씨가 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너 근데 선우 낳았을 때는 안사돈한테 수고비 줬으면서 엄마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해? 그러자 딸이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뭐? 수고비? 엄마한테 수고비를 줘? 참나? 엄마는 그럼 수고비 못 받아? 엄마가 딸 도와주는데 무슨 돈을 달래? 너무하지. 한 푼도 안 주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송씨도 딸에게 따질 생각은 없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왜 주냐는 대답이 송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송씨도 덩달아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3개월 동안 부려먹었으면 성의 표시는 좀 해야지. 왜 시집이랑 차별해? 유치하게 무슨 차별이야. 돈 줄 거면 사람을 썼지. 엄마한테 부탁 안 했지. 그러면 나는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부른 거야?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네 시모 밥상까지 차리게 해놓고는 누구 보고 너무하다는 거야? 너희가 너무하다. 뭐 하나 너희 손으로 하는 것도 없고 애기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무슨 이 집 식모야? 갑자기 왜 그래? 이번에 시어머니 오셨던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밥 좀 차려줬다고 그래? 딸도 송씨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대로는 딸과 크게 다투게 될 것 같아서 송씨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딸도 송 씨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지 씩씩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냉전 상태가 사흘 동안 지속됐고 사위도 송 씨와 딸의 눈치를 보게 될 정도였습니다. 내일 집에 다녀올게. 그리고 나흘째가 되던 날이 공교롭게도 송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루쯤은 쉬고 싶은 마음에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그럼 내일 엄마 집에서 자고 와. 시어머니 또 오신대. 이번엔 시아버지랑 같이 오신대. 그래 놓고는 왜 송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느새 송 씨의 생일인 것은 기억 속에서 지운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딸이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딸의 말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근데 밑반찬이나 국 같은 건 좀 해놓고 가죠. 시아버지 미역국 좋아하시니까 그걸로? 그러면서 슬쩍 눈치를 보는 것이 며칠 전에 언성을 높였던 것 때문인 듯 했습니다. 다음 날이 송 씨의 생일임을 알아서가 아니라 말이죠. 송 씨가 허무함의 말을 잊지 못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하루 푹 쉬고 와, 엄마. 마치 사장님이 하루 휴가라도 주는 듯 인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에 송 씨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딸을 출산 후에 고생하지 말라고 대신 갖은 고생을 했던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갈게. 지금? 내일 간다며? 아니, 지금 갈 거야. 송 씨는 딸의 집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커다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가방은 왜 꺼내? 이제 애는 네가 봐. 송 씨는 더 이상 딸의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사돈과는 다른 이유로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기적인 딸과 사위 때문에 더는 힘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말이죠. 아, 엄마 왜 그래? 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엄마는 너희 집 식모로 온 거 아니야.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그렇게 이용해 먹지 마.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럴 권리는 없는 거야. 뭐를 이용했다고 그러는 거야? 몸조리 해주러 오면 당연히 그런 거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당연히?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그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가겠네. 3개월치 일한 것도 입금해. 지난번에 안사돈한테 180만 원씩 3개월치 줬지. 그만큼은 받아야겠다. 뭐? 돈을 달라고. 뭘 그렇게 놀라? 일을 했으면 돈 받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치사하게 이럴래? 치사하다고? 그래? 진짜 치사한 게 뭔지 보여줘? 너 선호 낳았을 때 엄마가 줬던 몸조리 비용? 네가 안사돈 준 거? 그것도 돌려줘. 나는 사람 쓰라고 줬지. 네 시어머니한테 갖다 바치라고 준 거 아니다. 그럼 총 얼마야? 1,000만 원은 넘네. 뭐? 그렇게 큰 돈을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딸 몸조리 해주면서? 딸 몸조리는 다들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아? 내가 남의 집 파출부를 했어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벌어. 딸이니까 그 정도만 받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 돈을 왜 줘? 가려면 가. 그래? 일단 가고 돈 얘기는 나중에 박서방 통해서 할게. 뭐? 엄마? 귀 안 먹었어. 그 정도면 충분히 회복했을 테니까 이제는 네 집은 네가 알아서 돌봐라. 이렇게 책임감도 없이 갑자기 가면 고생할 딸은 생각 안 해? 내일 지 엄마 생일인 것도 모르고 지 시아버지 미역국이나 끓이라고 그러는 게 딸이야? 엄마 고생하는 것도 모르는 딸을 내가 왜 생각해야 하니? 송 씨는 대충 싼 짐을 들고 집 밖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딸이 당황해하면서 송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그래? 그리고는 딸을 뿌리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물었지만
붉게 충혈된 송 씨의 눈을 보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나중에는 딸이 그럴 줄은 몰랐다며 화를 냈죠. 그리고 이틀 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그래? 웬일이야? 사돈은 가셨나 보지? 네, 집에 가셨어요. 근데 장모님은 언제 오실 거예요? 짐짓 모른 채 하며 묻는 사위에게 송 씨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영이가 말 안 해? 이제 안 간다고 말이야. 그리고 박서방 잘 전화했네. 아마 아영이한테 들었을 거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딱 1,080만 원이거든. 그거 내 통장으로 보내. 아, 그거요. 딸이 사위에게 하소연을 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 안 될까요? 아니, 이제는 그 집에 내가 발을 들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자 딸이 사위의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다시는 우리 집에 못 와. 그렇게 말하면 무서운 줄 아는 모양이었죠. 그래? 바라던 바야. 이제 너희 집 거실만 봐도 삭신이 쑤신다. 네 말대로 다시는 안 갈 테니까 오늘 중으로 넣어라. 박서방이 안 넣어주면 안사돈한테 전화해서 받아낼 거야. 그러자 딸이 무어라 반박했고 송 씨는 듣지 않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송 씨의 통장으로 1,080만 원이 들어왔죠. 혹시나 송 씨가 정말 안사돈에게 연락을 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본의 아니게 돈을 좀 벌어왔네. 그게 본 거야? 그래도 못 받을 돈 받았으니까 이걸로 좋은데 놀러나 가자. 참, 그러자. 남편도 송 씨에게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송 씨의 생일이었는데도 전화 한 통 없는 딸과 사위 때문에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송 씨는 기왕 힘들었던 거 돈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보상이라도 있어야 견딜 것 같았습니다. 송 씨는 그 뒤로 딸과 사위가 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한 번 한 것 같지만 크게 한 소리 했는지 그 뒤로는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죠. 현재로서는 차라리 후련했습니다. 적어도 자식 때문에 이보다 더 마음 아플 일은 새롭게 생기진 않을 테니 말이죠. 어쩜 설상이 그래? 그쵸? 저도 보고 놀랐어요. 매년 부실해지는 것 같아. 그래도 떡국만 달랑 해주시는 건 심했죠? 그니까 말이야. 며느리 대접이 이러니까 오기가 싫지. 맞아요. 그래봤자 명절에 한 끼 해주시는 건데 왠지 생색만 내시는 것 같고. 며느리도 귀한 손님인데 성의가 없으신 거지. 그리고 계속 편찮으시다고 하는 게 혹시나 설거지 하라고 할까봐 얼른 일어났잖아. 저도 그래서 같이 따라서 일어난 거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한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큰 자식들 볼 수 있는 날이라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명절처럼 오랜 시간 같이 있는 날은 더 흔치 않았죠. 그렇다면 명절이 기다려지고 반가워야 하는데 아들 며느리들을 기다리는 기분이 꼭 시집에 일하러 가는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 두려운 건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씨 가족에 있어서는 시어머니인 한씨가 가장 명절을 지긋지긋해 했습니다. 힘든 일은 혼자 다 하고
좋은 소리는 듣지도 못하는 이런 날은 차라리 없어졌으면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며느리이던 시절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 같았죠. 그런데 기껏 차려주었던 설 밥상을 두고 두 며느리가 한시의 흉을 보는 것을 듣게 된 이후로는 노이로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 비위 맞추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인 며느리가 둘이나 되니 명절이 무서워진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렇게 싫어하는 명절,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죠. 한씨는 그래서 명절에는 모든 걸 뒤로한 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씨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딸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 딸들이 얼마나 살가울지는 몰라도 아들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처럼 알뜰살뜰 부모를 챙기는 것까진 아니었어도 자식 노릇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모두 공부도 잘했고 사고 없이 괜찮은 직장까지 들어갔으니 큰 걱정 없이 자식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죠. 2살 터울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비슷한 또래의 며느리도 둘이 생겼습니다. 1년 사이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며느리들끼리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나던 사이 같았죠. 하지만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 그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좋으니 온 가족이 화목해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에 이어 결혼한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 아들조차도 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자식처럼 편하지만은 아닌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들까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특히나 명절은 힘들었습니다. 둘만 지내던 집에 아들 며느리까지 4명이 더 오니 한씨 혼자 6명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며느리 둘이 생기면 다 같이 조금씩 음식을 준비해 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건 한씨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오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죠.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왜요? 설에 언제 올 건지 물어보려고 했지. 처럼 전날에 가죠. 뭐. 그래? 그럼 저녁 같이 먹겠네. 늘 아들 둘이 명절 전날 오후에 집에 오면 저녁을 먹고 다음 날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총각일 때는 언제 가든 상관이 없었지만 아마 다음 날 아침까지만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나저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음식 같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음식? 차례는 안 지내도 밥은 먹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한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희선이한테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키진 않으시죠? 뭐? 아니,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주변에서 명절 때 이혼 얘기 나오는 부부가 많다고 그래서요. 혹시나 그게 우리 집이 될까 봐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씨가 느끼기에는 경고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고생시키지 말라고 말이죠. 내가 시집살이를 왜 시키니? 한씨가 힘 빠진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직 명절은 오지도 않았는데 아들에게 질타 아닌 질타를 받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참 눈치도 없이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저는 먹고 싶은 거 없고요. 희선이는 해산물 못 먹어요. 고기 종류 좋아하고. 그래서 해놓으라고? 네. 맛있게 해주세요. 엄마는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놀려고 했는데. 희선이는 음식 잘 못해요. 그리고 명절에 시어머니가 요리시키면 좀 그렇죠.
한씨가 단순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들으니 이것조차 시집살이인가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씨도 시집에 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했지만 좋은 일은 아니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말이 다르고 다른 건데 팔불출 같은 아들이 이렇게 전화까지 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게 용건이야? 희선이한테 명절이라고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는 게? 아이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전화드려 본 거죠. 엄마도 아들이 명절 때문에 며느리랑 싸우는 건 원치 않잖아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가 생기고 처음 오는 명절이었는데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니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저 밥상만 좀 신경 쓰면 되겠다 싶었는데 조심스러운 손님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해야 하고 아들의 말대로 시집살이도 시키면 안 되니 말이죠. 그리고 그건 둘째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훨씬 더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다 같이 먹을 잔치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고 싶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장 다 봐왔어? 아까 아침에 정말 물가 많이 올랐더라.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을 한 번 보는데 2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가까이 살아서 시간을 맞춰서 같이 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잘 지내셨어요? 한씨 부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네를 맞았습니다. 넷이 함께 오니 집이 순식간에 북적북적해졌습니다. 남편이 무척 좋아했죠. 명절 아니더라도 얼굴 좀 보고 살자. 그러자 아들들은 대답 없이 웃어넘겼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한씨가 차린 밥상에는 관심이 많았죠. 너희 엄마가 하루 종일 힘들게 준비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얼른 앉아서 먹어. 아들 며느리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7시쯤 되었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3, 4시쯤 왔으면 했는데 꼭 식사 때에 맞춰서 왔습니다. 다 같이 먹기엔 식탁의자가 부족해서 이제는 거실에 큰 상을 펴놓고 먹었습니다. 여기에 손주들까지 생기면 대가족 느낌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준이 너네는 언제쯤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어? 큰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편이 기다리기 힘들다는 듯 물었습니다. 괜한 걸 묻는다며 한씨가 은근슬쩍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꼭 대답이 듣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신혼을 즐기려고요. 이미 아들의 나이가 30 중반이 넘어가고 있었기에 급한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한씨도 남편에게 눈치는 주었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큰며느리가 불만스러운 말투로 대신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엔 명절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래요. 그래? 네. 결혼 언제 하냐? 아이는 언제 생기냐? 그런 거요. 그러자 남편이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러니 뭐라 대꾸하기도 조심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저희한테도 묻지 마세요. 아이는 부부의 영역이에요. 한씨는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참 당돌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에게까지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당황스러웠죠. 남편도 고지식한 편인데도 며느리가 당당히 말하니 오히려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씨는 며느리의 그런 면은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씨가 젊었을 적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니 말이죠.
어머님, 저 밥 좀 더 주세요. 큰 며느리가 한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한씨가 며느리의 밥그릇을 들고 끙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있으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국이요. 큰 며느리의 밥을 가져다 주자 작은 며느리가 자신의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한씨는 잠시 멈칫하고 이내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 부엌에서 국을 새로 퍼왔습니다. 그나마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필요한 걸 가져왔지만 며느리들의 엉덩이는 자리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종일 분주하게 움직여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었는데 이런 잔심부름까지 시키니 아들 며느리가 조금 약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1년에 몇 번 있지 않는 명절이니 참자고 스스로 달랬죠. 중요한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차리는 것은 차리는 것이지만 치우는 건 어느 정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입가심 할 것 없어요? 어떤 거? 과일 같은 거요. 이것 좀 치우고 먹어야지. 그럼 치우고 나면 주세요. 그러더니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큰 아들이 소파 위에 드러누워 있었고 그 밑으로 작은 아들과 며느리들이 앉았죠. 서로 자주 만난다더니 아주 친밀해 보였습니다. 예준아, 병준아. 이거 옮기는 것 좀 도와줘. 6명이서 먹은 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히 먹은 것도 아니고 6인 상이 가득 찰 정도로 차려냈기 때문에 당연히 치울 것도 많을 수밖에 없었죠. 도저히 혼자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두세요. 이따가 병준이랑 같이 옮길게요. 하지만 두 아들들이나 며느리들 중 누구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도와주겠다고 빈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하러 오랜만에 왔는데 애들을 시켜. 종일 음식을 했던 한씨의 마음을 남편조차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을 종종거리던 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었으면 치우는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치워야 할 텐데 남편도 설렁설렁이었습니다. 결국 명절에 가장 힘든 것은 한씨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손님을 맞는 입장이지만 한씨만큼의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애들을 시키지 말아라 어쩌라 하면서 말이죠. 한씨가 설거지를 마쳤을 때쯤에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외투를 챙겼습니다. 어디 가게? 네. 요 앞에서 맥주 좀 먹고 올게요. 이 시간에? 남편의 말에 시계를 보니 9시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도 아닌데요, 뭘.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그래. 에이, 그래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조용히 얘기 좀 하고 오려고요. 그러자 남편이 서운한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함께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한씨도 그런 시간을 생각했는데 쿵짝이 맞는 아들 며느리들은 저들끼리 오붓하게 있고 싶은 모양이었죠. 금방 들어올게요. 아마 2시간쯤 있다가 아들네가 들어올 때쯤이면 한씨나 남편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그렇다고 나간다는 자식들을 붙잡을 수도 없으니 남편이 불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명절에 왔으면 가족들이 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지들끼리 저게 뭐야? 자식들이 나가고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뭘 먹는다면 한씨가 또 뭐라도 차려야 할 듯 했으니 말이죠. 그냥 일찍 자자.
한 씨는 어서 침대에 눕고 싶었습니다. 계속 굽혔다 폈다 했던 허리도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무척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또 똑같이 상을 차려야 하니 한시라도 빨리 자고 싶었죠. 애들 들어오는 건 보고 자야지. 아이고, 당신이 봐. 아무튼 애들이나 당신이나 가족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남편이 혀를 차는 소리를 들으며 한씨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륵 잠이 들었고 어느 순간 쾅 하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어두웠고 옆에는 남편도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애들이 들어왔나?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보니 만취한 아들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아, 이제 들어와? 나간 지 6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뭘 했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얼굴들이 무척 붉은 것이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내일 일찍 어떻게 일어나려고 그래? 아, 일찍 깨워주세요. 아무래도 아침밥을 먹고 바로 사돈네로 출발해야 했기에 늦잠을 잘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한씨의 예상대로 아들 며느리는 8시가 지나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 10시에 출발한다며? 아무리 깨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씨가 차려놓은 밥상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10시가 다 되어 뒤늦게 일어났습니다. 얼른 밥 차려주세요. 금방 가야 하니까. 한씨는 1시간 전에 치워둔 밥상을 급하게 다시 차렸습니다. 남편도 아침밥을 늦은 시간에 먹게 되어 심기가 무척 불편해 보였습니다. 근데 반찬이 뭐 매번 똑같네요. 잘만 먹던 큰아들이 무심하게 툭 내뱉은 말에 한씨의 미간이 찡그려졌습니다. 그러게. 거기에 맞장구 치는 작은 아들. 욱하고 무언가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 뭘 차려줘야 할까 고심했던 한씨의 마음도 몰라주는 아들들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아침밥이지만 밥상 한가득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들이 모두 외면당한 것 같았습니다. 한씨가 둘러보아도 결코 매번 똑같은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는 똑같을 수 있지만 대부분 밑반찬들도 그때그때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만 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거들어주지는 않아도 최소한 잘 먹겠다는 말 정도는 해야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껏 차린 밥을 아들 며느리들은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자마자 먹으니 입맛도 없을 것이고 금방 출발해야 하니 마음도 급할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만 먹고 가볼게요. 차 막히기 전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요. 그러더니 분주히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아직 절반도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불편한 헛기침이 들렸는데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거야? 밥만 홀랑 먹고 가버리는 거. 너무 급하게 일어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설인데 3배나 덕담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적어도 둘째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아들 며느리가 떠난 자리는 많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작은 방들을 보니 이불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오지 말라 그래 차라리. 남편은 점점 화가 나는지
나중에는 아들에게 당장 전화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있을 때나 말을 하지 뒤늦게 화를 내는 남편을 한씨가 말렸습니다. 대신 한씨도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이렇게까지 힘을 들이지 않기로 말이죠. 명절이라고 자식들과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밥만 차려주고 치우다가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번만 그랬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지난 추석에도 똑같았죠. 이번에는 그냥 명절 아침에 와라. 왜요? 전날에 안 가고요. 그래. 아침에 와서 밥만 한 끼 먹고 가. 명절인데 같이 있을 시간도 별로 없네요. 너희들끼리 어차피 자주 만나잖아. 큰아들과 전화를 끊고 나서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큰아들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오히려 무척 좋아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너희도 밖에서 자기도 불편하잖아. 그렇긴 하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며느리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에게서 들어보니 큰며느리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역시나 시집에 오고 싶어하는 며느리는 없는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었을 때 아침 일찍 온 아들 며느리들과 아침밥만 한 끼 먹고 헤어졌습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전날 저녁부터 있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힘도 훨씬 덜 들었고 며느리들도 더 밝았죠. 다음에 설이 다가왔을 때 밥상은 좀 더 간소화됐습니다. 내일은 떡국이랑 반찬만 몇 가지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 당신 아직도 아프다며? 몸살이 왔는지 며칠 동안 으슬으슬거려서 도저히 거하게 밥상을 차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한씨가 걱정이 됐는지 아니면 같이 치우자고 닥달하는 것이 싫었는지 떡국만 한다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들의 생각은 또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쩜 설상이 그래? 그쵸? 저도 보고 놀랐어요. 매년 부실해지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떡국만 달랑 해주시는 건 심했죠? 그니까 말이야. 며느리 대접이 이러니까 오기가 싫지. 맞아요. 그래봤자 명절에 한 끼 해주시는 건데 생색만 내시는 것 같고. 며느리도 귀한 손님인데 성의가 없으신 거지. 그리고 계속 편찮으시다고 하는 게 내가 혹시나 설거지 하라고 할까봐 얼른 일어났잖아. 동서도 내가 길을 잘 닦아놔서 고생 안 하는 거 알지? 알죠? 저도 그래서 같이 따라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둘이 키득거리고 있는 걸 한씨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밥 먹고 떠난 아들 며느리를 급히 쫓아갔다가 말이죠. 주차장에 차가 많아서 멀리 대놨는지 아들들은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들만 공동연관 앞에서 나란히 서서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한씨는 전해주려던 과일들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 버렸습니다. 며느리들이 이렇게 자신을 흉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실하다는 밥상도 며느리들의 말처럼 성의가 없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밥 없이 떡국을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물도 3종류를 했고 김치와 고기 반찬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간소화된 것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밥 한 끼 차려주며 생색을 낸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밥 한 끼를 차리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며느리들이 알까 싶었습니다. 남 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며느리 신경 쓸까봐 한씨 부부는 아들네에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한씨의 노력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뒤에서 웃으며 한씨를 흉보는 며느리들에게 평생 이렇게 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싫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올라온 한 씨는 거실에 펴져 있는 상을 보고는 허탈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빈 그릇을 하나씩 옮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조차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 이제부터 명절에 밥 안 차려. 뭐? 갑자기 왜 그래? 한 씨는 한참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남편에게 해주려면 다시 떠올려야 하기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비참했죠. 하지만 남편이 하도 캐물어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뭐야? 그것들이 정말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몸 아픈데도 이 정도로 차려줬으면 됐지. 무슨 대단한 잔치상을 바라는 거야? 그걸 남편이라도 아니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간 오면 말이야. 소파에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야. 뭐? 며느리 대접 귀한 손님? 그러는 시부모는 안 귀하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런 태도를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왜 명절마다 모여서 일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애초에 만나지 않으면 며느리들도 굳이 와서 부실한 밥 얻어먹지 않아도 되고 한시도 해주고 욕을 먹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부터 명절에 애들 부르지 말어. 안 부를 때 안 부르더라도 한마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아들에게는 전화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보지 말자고 말하려고 해도 이유는 설명해야 할 테니 말이죠. 한 씨는 명절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했던 대화를 고스란히 전하자 아들이 놀라서 대꾸했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들도 똑같이 나쁜 놈이긴 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면 내가 노망이 난 거겠지. 아마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떡국 맛있게 잘 먹었다는 뜻도 아니었겠지. 그러자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부실한 밥상 차려주면서 며느리에게 뒷담화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힘들게 까탈스럽고 어려운 손님 평생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가지 말라고요? 그래. 한번 전해봐라. 아주 좋아할 거다. 아무리 그래도요. 명절에 오지 말라는 말은 좀 그렇죠. 꼭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자는 말 같잖아요. 나도 너희가 그런 말 했을 때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더 이상 나도 바보처럼 퍼주기만 하는 건 그만하련다. 너희는 언제 떡국 한 그릇이라도 엄마 아빠한테 대접한 적이나 있니? 그래놓고 반찬이 매번 똑같다, 부실하다. 한 끼 해주는 거 가지고 생색낸다 그러면 이게 연 끊자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아? 오해겠죠. 제가 잘 말해볼게요. 아니, 너나 병준이도 똑같아. 어쩜 집에 와서 숟가락 하나도 놓는 거 안 도와주고 말이야. 설거지 해준다는 말도 빈말이라도 한 적이나 있어? 그리고 항상 저녁만 먹고 너희들끼리 홀랑 나가버리고 그러려면 뭐 하러 와? 아니, 그래도 자식 얼굴만 봐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 너희도 나중에 애 낳아서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오나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안 봐야 너희도 차라리 내가 모르는 곳에서 흉을 볼 거 아니야. 내 시선은 쿵짝이 맞으니 이번에는 4명이 같이 한 씨의 흉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흉 볼 거 한 씨가 모르는 곳에서 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따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큰아들이 큰며느리와 작은아들에게 전할 것이고 그러면 작은 며느리도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아들에게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이랑 얘기해봤는데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대요. 역시나 그럴 리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씨를 작은 아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건 너무 부모의 정이 없는 거죠. 미정이는 그래도 오겠다니? 그러자 작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마음을 한시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고맙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아들들인 것 같았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간다고요. 가서 가족끼리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안 돼요? 하지만 한씨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당장 다가올 남편의 생일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년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주말과 겹치면 왔기 때문에 혹시나 했습니다. 이번 남편의 생일이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납득하지 못해도 한씨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자 두 아들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은근슬쩍 몇 시쯤 가면 될지 물어보는데 한씨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았죠. 오지 말라니까 그러네. 아니, 외국에서도 이 정도로 자식을 멀리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집에 계실 거잖아요. 아니, 누가 그래? 어차피 집에 있을 거라고. 앞으로 명절 때는 우리끼리 여행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만나서 술을 마시든 밥을 입맛대로 차려 먹든 알아서 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모이면 시어머니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꿍해서 그러세요? 이 말을 들으니 아들도 역시나 똑같다 싶었습니다. 똑같으니 한씨 혼자 그 고생을 해가면서 명절마다 아등바등 했던 것이었겠죠. 원래 명절은 며느리들이 싫어해야 맞잖아요. 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해하는 아들은 끝까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 자식들을 결혼시켜야 알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욱더 시부모가 길을 못 펴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내 며느리들은 시집살이 안 하니 나보다 안 싫어하는 모양이지. 나는 며느리살이, 자식살이 하느라 죽겠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지 않는 일들 하지 않으며 살자. 후회 안 하시죠? 나중에 자식 얼굴 보고 싶다, 손주 얼굴 보고 싶다 하지 마세요. 허참. 그래. 너희나 나중에 애 봐달라고 부탁하지 말아라. 한씨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저만 잘났다는 아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손주 얘기를 들먹이면 마음이 흔들릴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손주 때문에 그 고생을 평생 할 마음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런 말을 해대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며느리만 감싸는 아들들도 차라리 안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한씨는 아들에게 말했던 대로 명절에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혹시나 찾아오면 골치 아픈 일만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 실제로 왔는지 여행 가 있는 동안 전화도 몇 통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자식 얼굴 몇 시간 보자고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상처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왜 진작에 이렇게 안 했나 오히려 후회가 됐죠. 남편도 더 이상 손주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자식들에게 많이 실망을 한 듯 했습니다. 우리끼리 전이나 부쳐 먹자. 여행에서 돌아와서 조촐하게 상을 차려 먹으니 차라리 몸도 마음도 편안했습니다.